멀리서 부르는 소리. 다미코가 스타니 도시오와 결혼한 것은 1950년 가을이다. 매파의 소개로 맞선을 보고 반년쯤 교제하다 서로 애정을 느껴 부부가 되었다. 신랑보다도 다미코가 더 적극적이었다. 그렇게 교제하는 동안 다미코는 종종 동생 게이코를 이용했다. 다미코의 집안은 비교적 엄한 편이라 다미코는 상대가 도시오라도 데이트가 너무 잦을 때는 부모님 눈치가 보였다. 그럴 때면 게이코를 앞세웠다. 혼자 나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도 자매가 함께 나간다고 하면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집안 분위기가 그랬다. 다미코와 도시오의 데이트는 주로 긴자에 나가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정도였는데, 그런 데이트라도 두 번에 한 번은 게이코가 필요했다. 언니로서 데이트에는 달갑지 않은 동생이었지만 대문을 나설 때는 요긴 했다. 게이코는 식사를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메뉴를 정하고 영화를 고를 때도 자기 취향을 고집했다. 봉사하러 나온 사람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잖아? 게이코는 그렇게 말했다. 산책할 때도 언니 커플을 배려할 줄 모르고 늘 도시오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걸었다. 자기가 있으면 언니가 도시오와 단둘이 있을 수 있다는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고 늘 언니와 대등하게 끼어들었다. 당시 게이코는 여대 졸업을 한 해 앞두고 있었다. 게이코는 처음부터 도시오를 형부라고 불렀다. 언니와 도시오가 당연히 결혼하리라고 단정하는 말투였다. 다미코도 형부라는 호칭이 그리 언짢지는 않았다. 다만 도시오의 친동생이라도 되는 양 허물없이 구는 태도는 내심 어색했다. 그리고 동생이 너무 거리낌 없이 행동할 때면 은근히 화가 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한 번은 동생에게 살짝 주의를 준 적이 있다. 그러자 게이코는 냉큼 까만 눈동자를 흘기며 말했다. 어머, 언니 좀 봐. 질투하나 봐. 게이코의 눈은 부석부석하게 부은 듯한 인상을 풍기는 쌍꺼풀 눈이다. 눈꺼풀에는 발그레한 기운이 감돈다. 그래서 눈을 살짝 흘기면 묘하게 요염한 인상을 풍겼다. 비록 상대가 동생이었지만 다미코는 불쾌했다. 다미코는 도시오와 결혼식을 올리고 니코의 주젠지 호수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녀가 오래전부터 원하던 곳이다. 신혼여행은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호숫가 숙소에서 일주일쯤 푹 쉬기로 합의했다. 며칠 동안 각지의 여관을 전전하는 것은 어쩐지 불결한 느낌이 들어서 싫었다. 주젠지 호수를 택한 이유는 여학생 시절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 여관은 붉은색을 칠한 오랜 사찰 옆에 파란 기와를 얹은 건물이었다. 더 현대적인 하얀 호텔도 있었지만 다미코는 신랑을 졸라 고풍스럽고 격식이 있어 보이는 그 여관을 택했다. 그것이 다미코의 취향이었다. 단풍철은 지났지만 손님은 여전히 많았다. 그래도 일주일을 묵겠다고 하자 좋은 객실을 주었다. 툇마루 등나무 의자에 앉으면 호수 수면이 바라다 보이고 깎은 듯한 난타이 산의 자태가 정면에 보였다. 유람선 음악 소리가 바람에 날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점심 나절이 지났을 때 여관 카운터에서 손님이 오셨다는 전화가 왔다. 손님이라니 누구지? 도시오가 다미코의 얼굴을 보았다. 다미코는 퍼뜩 예감이 스쳤다. 여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선 사람은 역시 게이코였다. 안녕하세요. 게이코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생글생글 웃었다. 다미코는 동생의 난입에 화가 났다. 처음에는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생각했다.
게이짱, 집에 무슨 일 있니? 하지만 전화가 있지 않은가? 아니, 그냥 놀러 오고 싶어서 온 거야. 오늘 하룻밤만 묵고 갈게. 게이코는 치맛자락을 펼치듯 앉으며 대답했다. 변함없이 아무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한다. 비상식적인 상황에 다미코의 목소리는 어머니에 대한 짜증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럼 어머니가 가도 된다고 하시든? 아니, 상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후지사와 숙부님 댁에 놀러 갔다 오겠다고 나섰는데 갑자기 언니가 있는 곳에 가보고 싶어져서. 그렇게 말하더니 눈길을 밖으로 돌리며 어머, 풍경 근사하다 하고 감탄했다. 그래. 푹 쉬다 가. 도시오는 하는 수 없이 다미코의 안색을 살피는 표정으로 말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호숫가를 산책했다. 숙소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불빛이 많은 시내가 나온다. 세 사람은 왼쪽 길을 잡았다. 길은 아름답지만 어둡고 한적했다. 왼쪽으로 산이 바짝 내려와 어두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주위에 자욱한 안개가 호수를 감추고 있다. 밤이 어둑하게 허연 젖빛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몇몇 사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10m쯤 앞까지 다가오기 전에는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먼 불빛이 불투명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안개에 번져 보였다. 호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보트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욱한 안개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젊은 사람인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외국 대사관 별장 앞에 이르니 창문으로 밝은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빛도 물에 젖은 양 번져 보였다. 앞에서 게이코가 혼자 성큼성큼 걸어간다. 하얀 안개에 잠겨 희뿌연 검은 숲 안쪽으로 그녀의 모습이 정령처럼 사라졌다. 제법 어려워할 줄도 아는구나 하고 도시오는 생각했지만 잠시 후 먼 발치 어딘가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부, 언니. 목소리마저 안개에 젖은 것 같았다. 말꼬리가 물을 건너며 사라졌다. 대답을 하지 않자 세 번, 네 번 연거푸 소리친다. 조금 집요하다 싶었다. 못 말리겠군. 그러게요. 도시오의 말에 다미코는 혀라도 찰 것 같은 말투로 맞장구 쳤다. 그러나 도시오는 아내가 맞장구 친 것만큼 언짢은 기색은 아니었다. 어딘지 응석을 받아주는 기미가 엿보였다. 그의 감정은 다미코가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호수 위 보트에서 게이코를 흉내내며 형부, 언니 하고 놀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 역시 보이지 않는 불을 타고 미끄러져 왔다. 게이코가 뛰어서 돌아왔다. 정말 멋지다. 그렇게 말하며 혼자 손뼉을 친다. 이렇게 자욱한 안개를 헤치며 달리는 기분 진짜 근사하다. 내 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야단이니? 다미코가 나무랐다. 보기 흉하게. 어머? 게이코는 언니 어깨를 탁 쳤다. 뭐 어때? 좋잖아. 안개 속에서 목소리만 들리는 거 얼마나 근사해.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치면 창피하지 않니? 언니, 오늘 참 이상하네. 게이코는 언니 옆에서 문득 두세 발자국 물러나더니 언니의 옆얼굴을 노려보는 신용을 하였다. 어두워서 표정은 볼 수 없지만 게이코가 그 부은 듯한 눈꺼풀 밑에서 특유의 눈초리로 흘기고 있겠구나 생각하니 다미코는 기분이 더욱 언짢아졌다. 그날 밤은 방 안에 이불 세 채를 깔고 잤다. 숙소가 붐벼서 남는 방이 없기도 했다. 다미코가 가운데서 잤다. 다미코는 동생이 지금도
긴자의 데이트쯤으로 여기며 어려운 줄도 모르고 이런 데까지 끼어드는 것을 편안한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너 말도 없이 이런 데 오면 집에서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다미코는 누워서 말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다. 괜찮아. 내일 출발합니다. 케이코는 버스 안내양 같은 말투로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밤한개 정말 근사했어. 잘 자. 하고 등을 휙 돌리더니 이불을 얼굴 위까지 끌어올려서 덮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자 케이코는 시침이 뗀 얼굴로 유노코 호수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안 돼. 너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 다미코는 미간에 주름을 모았다. 괜찮아. 차로 한 바퀴 휙 돌면 점심 때까지는 케이블역에 도착할 거야. 그러면 저녁 때는 도쿄에 도착할 수 있어. 응? 모처럼 온 거잖아. 구경하고 돌아가고 싶단 말이야. 게이코가 졸랐다. 그럴 때는 잠옷 얌전한 표정이다. 다미코는 제멋대로 불쑥 쳐들어와 놓고 모처럼 왔다니 하며 화가 끌어올랐지만 도시오가 옆에서 수습이라도 하려는 듯이 거들었다. 뭐 좋잖아. 응? 나도 보고 싶으니까 가보자고. 남편이 게이코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말 같아서 다미코는 영 내키지 않았다. 차를 타고 유노코 호수로 향했다. 도중에 송어 양식장도 돌아보고 폭포 구경도 했다. 센조가하라 습지를 지나 유노코 호수에 도착하자 게이코는 또 호반의 산길을 걸어보고 싶다고 했다. 운전사에게 물으니 2km쯤 될 거라고 한다. 늦는단 말이야. 다미코는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말투로 했지만 게이코는 괜찮아. 2km 정도는 30분이면 걸을 수 있어. 하더니 냉큼 차에서 내렸다. 호숫가 한쪽은 울창한 산이 바짝 내려와 있었다. 산책로라고도 하기 힘든 좁은 길이 호숫가를 따라 숲속으로 나 있다. 나란히 걸을 수 없어서 게이코가 앞에 서고 도시오와 다미코가 뒤를 따랐다. 한쪽은 관목 덤불이 성겨서 내내 햇살이 반사되는 호수 수면이 보였지만 다른 쪽은 원숭이라도 튀어나올 법한 무성한 숲을 이룬 급한 비탈이었다. 예쁜 호수네. 게이코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과연 연못을 크게 확대해 놓은 것 같은 호수였다. 수면은 주위 산 그림자를 깊은 색으로 가라앉혀 두었고 한 외국인이 혼자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었다. 다시 걷기 시작한 게이코가 갑자기 새된 비명을 지르며 뒤에 있던 도시오에게 매달렸다. 끈적끈적한 윤기를 바라는 뱀 꼬리가 풀덤불로 사라지는 참이었다. 뱀을 보고 놀라서 바로 뒤에 따라오던 도시오의 팔에 매달렸을 것이다. 그러나 다미코는 그 모습이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얄미운 것. 다미코는 남편 등에다 대고 중얼거렸다. 도시오와 다미코는 고엔지에 살림을 차렸다. 게이코가 자주 놀러 오리라고 생각했지만 내내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다. 그렇게 귀찮게 따라다니더니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게이짱한테 무슨 일이 있나? 도시오는 다미코의 시중을 받으며 출근 준비를 할 때나 거실에서 신문을 읽다가 실증 날 때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다. 그러게요. 하도 변덕스러운 아이라서. 다미코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대답하고 보니 변덕이라는 말에는 일시적인 기분이라는 뜻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게이코가 부부 사이로 파고들려는 듯한 치근덕거리는 모습을 다미코는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소녀의 순진함이라고 하기에는 속에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다미코에게 저항감을 일으켰다. 불쾌했던 것도 그 때문이지만 동생의 모습에는
언니의 항의를 받아줄 만한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설프게 말을 꺼냈다가는 무안을 당할 것 같았다. 보기 흉하다고 비웃음을 살 것 같은 기분이 그녀를 더 초조하게 했다. 다미코는 남편 스타니 도시오를 대하는 동생의 마음이 진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언니 물건을 탐내고 달라고 조르던 동생 모습이 여전한 것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변덕이 다미코에게는 몹시 거슬렸다. 하지만 고엔지의 살림집을 마련한 뒤로 동생이 발길을 딱 끄는 것도 과연 그녀답다 싶었다. 눈앞에 어른거리면 탐내지만 눈앞에서 없어지면 깨끗이 잊어버린다. 그런 변덕스러운 구석은 어릴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번 변덕은 다미코로서는 고마운 일이었다. 이제 쓸데없이 속 썩을 일도 없고 잘 됐다 싶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벌써부터 동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보다 100배쯤 의식하고 있었다. 다미코는 종종 친정에 들렀다. 대개 점심때여서 게이코는 학교에 가고 없을 때가 많았다. 게이짱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다미코가 묻자 어머니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걔가 아무래도 남학생을 사귀는 것 같더라. 어머, 세상에, 괜찮을까요? 걔가 그렇게 말괄량이어도 야무진 데가 있어서 걱정할 일은 없을 거야. 졸업이 내년이죠? 졸업하면 일찌감치 결혼시켜야겠네. 다미코는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흠칫했다. 자기 말에 동생을 모독하는 기미가 있다고 느꼈다. 그 모독 안에 자기의 이기심이 담겨 있지 않은가? 그래야지. 어머니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투릿하게 대답했다. 다미코는 고엔지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게이코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다. 남편에게 순순히 다 이야기하지 못할 무엇인가가 마음에 걸려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이 지을 표정이 두려웠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 것을 거둘 때도,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튀어나올까봐 단단히 막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맞으리라. 하지만 다다미에 엎드려 신문을 보는 남편을 보았을 때 다미코는 숨겨오던 잘못을 털어놓는 것처럼 입을 열고 말았다. 게이코가 요새 남학생이랑 어울려 다닌대요. 오늘 친정에 갔더니 어머니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석가를 보던 남편은 얼굴도 들지 않았다. 하고 말았을 뿐이다. 가타부타 말도 없고 평소라면 돌아보며 냉큼 이야기를 받아줘야 마땅할 화제일 텐데 신문을 향한 얼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다미코는 남편의 동요를 느꼈다. 최소한 평온하지는 않은 것이다. 동요를 감추려고 얼굴도 들지 않고 무관심을 가장한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이 희미하게 떨렸다. 역시 그랬구나 하는 의식이 저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도시오는 꽤 오랫동안 신문을 들여다보다가 몸을 일으켜 앉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이 다미코를 언짢게 했다.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도시오는 다미코의 언짢은 기색을 살피는 듯하다가 아내의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자기도 언짢은 낯으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게이코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렸다. 다미코는 그 뒤에도 친정에 종종 들렀으므로 당연히 게이코와 접촉이 있었다. 접촉이라고 해도 그저 얼굴을 보는 것뿐이다. 예전처럼 자매가 대화를 나눌 만큼 한가로운 시간은 없었다. 게이코짱, 우리 집에는 통 오질 않는구나. 다미코의 말에 게이코는 특유의 가늘게 쭉 뻗은 콧등에 주름을 모으며 웃었다.
이런저런 할 일이 많아서 바빠. 조만간 신혼집 구경하러 갈게. 너무 놀러 다니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 괜찮아. 케이코는 그렇게 말하며 웃는 얼굴로 서둘러 집을 나섰다. 잠시 볼 기회가 없다 싶다가 만나보면 케이코는 그때마다 어른스러워져 있었다. 도시오는 그의 말 훗가이도 지점으로 옮겼다. 다미코는 임신을 했으나 아무 문제도 없다는 진단을 듣고 남편을 따라갔다. 삿포로는 추울 거라고 각오했지만 난방 설비가 잘 되어 있어서 도쿄 집보다 따뜻했다. 봄이 왔다. 4월 중순 무렵에 다미코는 아들을 낳았다. 도쿄 친정에서 축하 선물이 온 직후에 어머니가 게이코에 관한 일로 보낸 편지가 그 선물을 따라오듯 도착했다. 게이코가 졸업을 했으니 취직 이야기인가 했는데 결혼 이야기였다. 결혼은 좋지만 상대가 15살이나 많은 중년 남자인데다 상처해서 자식이 둘이나 딸렸다. 그런데 게이코가 결혼을 원한다고 한다. 물론 반대했지만 게이코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 있다. 언니가 가까운 곳에 살면 당장 와서 게이코를 설득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으니 그런 뜻을 편지로 써서 동생을 타일러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다. 부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게이코가 왜 그러지? 세상에 15살이나 많고 자식까지 딸린 남자의 후처자리라니. 다미코는 눈살을 찌푸렸다. 연애라도 한 모양이지. 뭐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중년 남자한테 매력을 느낀다고 하니까. 도시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투로 말했지만 다미코의 눈에는 왠지 맥이 빠진 모습으로 보였다. 당신이 게이코한테 편지를 좀 보내보면 어떨까요? 당신 말이라면 게이코도 들을 거라는 얄궂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도시오도 의식하고 있었다. 내 말을 들을 리가 있겠어? 응? 써도 당신이 써야지. 남편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부부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물처럼 흘렀다. 2달이 지나자 게이코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결국 게이코가 부모의 반대를 물리친 듯하다. 시간이 허락하면 상경해 달라고 했지만 도시오는 직장 형편상, 다미코는 산후조리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 뒤에 온 어머니 편지에 따르면 게이코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며 소동을 피웠다고 한다. 상대는 출세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느 회사의 평사원이었다. 세상에. 다미코가 편지를 읽고 나서 중얼거리자 도시오는 뜻밖의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사랑에 빠지면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안 들리는 거야. 다미코는 동생이 사랑에 빠졌다고는 믿을 수 없었다. 40 가까운 무기력한 상대 남자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를 것 같았다. 그런 남자를 게이코가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게이코의 이번 결정에는 눈가리개를 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달리는 듯한 위태로움이 있었다. 그래도 게이코는 식을 올리고 남들처럼 신혼부부 이름으로 인사장을 찍어서 보내왔다. 엽서 2장 크기 종이에 두른 금빛 테두리를 보면서 다미코는 맨발로 진흙 속에 들어선 듯한 심정과 허망함을 느꼈다. 그녀는 퇴근한 남편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도시오는 힐끔 보고는 말없이 편지 보관함에 넣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었으나 그의 어깨도 처져 있었다. 다미코는 비로소 남편이 자신과 똑같은 허탈감에 빠져 있음을 느꼈다. 남편에 대한 애착이 썰물처럼 밀려왔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나지 않아 도쿄에서 어머니가 붙인 속달이 도착했다. 게이코가 어느 사내랑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렸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의 글씨는 어지러웠다.
상대 사내는 케이코가 학창시절에 사귀던 남학생 가운데 하나였다. 다미코는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공중 전화로 알렸다. 여보, 큰일 났어요. 케이코가 가출했대요. 아무래도 전화에 대고 사내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뭐라고? 가출이라는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해서 도시오는 두세 번 되물었다. 아, 그래? 알았어. 남편은 당황하지 않는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미코는 남편의 사무적인 말끝을 듣고 그의 의중을 이해했다. 퇴근한 남편은 옷을 갈아입은 다음 편지를 천천히 읽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경로해서 의절하겠다고 했지만 혹시 거기 나타나면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설마 이리로 오기야 하겠어? 도시오는 편지를 툭 던지며 말했다. 걔가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결혼한 사람을 금세 차버리다니. 대체 무슨 생각인지. 다미코가 말하자 도시오는 대책이 없는 아이로군 하고 중얼거렸다. 차갑게 내뱉는 말투가 아니라 어딘지 애정이 담긴 울림이 있었다. 다미코는 그 울림을 저항감 없이 느꼈다. 어머니가 보낸 세 번째 속달 편지로 게이코의 행방을 알았다. 남자는 고향인 규슈에서 탄갱 사무원으로 취직했고 게이코와 동거하고 있다고 했다. 전부터 그 남자를 좋아했던 걸까요? 다미코는 남편에게 그렇게 물었다. 글쎄, 도시오는 그 말뿐이었다. 하지만 짧고 모호한 말에는 부정하는 기미가 느껴졌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알지. 그렇게 말하는 듯한 한마디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2년째로 접어들었을 때 도시오가 본사로 발령을 받아 부부는 다시 도쿄로 돌아왔다. 그새 아버지는 늙었고 어머니는 그 이상으로 늙어 있었다. 게이코는 어떻게 지낸대요? 다미코는 제일 먼저 물었다. 여기서 편지를 보내도 어찌 된 일인지 제대로 답장을 주지 않는구나. 영감은 이미 의절했으니 상관 말라고 하지만서도. 다미코도 어머니에게 게이코의 주소를 받아서 이미 편지를 두세 통 보냈지만 끝내 답장은 오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것은 게이코의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음을 말해 주었다. 반년쯤 지나서 도시오는 후쿠오카 지점으로 출장을 갔다. 출장 업무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끝나자 도시오는 게이코를 찾아가 볼 마음이 생겼다. 아니,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진작부터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도쿄를 출발할 때 다미코가 게이코를 한번 만나봐 줄래요? 하고 가만히 물었지만 글쎄, 뭐 바빠서 그럴 틈이 있을까?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게이코를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게이코에 관한 일이라면 그는 왠지 아내에게 압박감을 느꼈다. 도시오는 불쑥 찾아가는 것도 실례일 듯 싶어서 후쿠오카에서 내일 몇 시 기차로 갈 거라고 전보를 쳐두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게이코가 있는 곳은 후쿠오카를 출발해서 몇 번째 역에서 지선으로 갈아타고 중간에 또 지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고부쿠로라는 이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기차 창밖으로 세모난 보타산이 내내 보여서 과연 지쿠오 탄전 한복판에 들어선 듯했다. 그는 도쿄에서 여대에 다니던 게이코를 떠올렸다. 그녀가 이런 곳에 파묻힌 듯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도시오가 고부쿠로의 한적한 역을 나설 때 옆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부. 몇 년 만에 듣는
게이코의 목소리였다. 게이코는 조금 나이가 들은 것 말고는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소녀티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한창 나이의 여성스러움이 배어나왔다. 많이 수척하리라 짐작하고 찾아온 도시오로서는 조금 의외였다. 다만 옷차림은 역시 초라했다. 오랜만이군. 하나도 안 변했네. 도시오가 말하자, 어머, 농담도 많이 변했잖아요. 하고 하얀 목덜미를 보이며 웃는다. 그런 모습도 예전과 똑같았다. 근데 남편은? 대면하는 게 부끄러워서요. 전보받고 같이 나오겠다는 걸 내가 말렸어요. 주어를 생략했지만 물론 남편이 한 얘기일 것이다. 강 쪽으로 걸을까요? 게이코가 그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살림집에 데려가서 하룻밤 묵게 할 뜻이 없는 눈치였다. 도시오도 남편을 만나는 거북함을 면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강폭은 넓지만 물은 강바닥 한가운데만 가늘게 흐르고 갈대나 자풀이 무성하게 자랐다. 강바닥 양 가장자리는 채소밭이나 보리밭으로 이용되었다. 풀어놓은 소들이 어슬렁거렸다. 두 사람은 제방길을 나란히 걸었다. 도시오는 자기가 홋카이도로 전근한 뒤에 게이코의 상황을 물어볼 생각이었으나 그만두었다. 게이코의 표정이 그걸 거부하고 있기도 했고 잔인한 듯한 기분도 들어서 차마 묻지 못했다. 언니는 여전하죠? 게이코가 물었다. 늘 처제 걱정이지 뭐. 도시오는 말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다. 게이코는 후후후 하고 다문 입으로 웃었다. 그리고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다. 아참, 아기 잘 자라죠? 얼마나 꼼지락거리는지. 그래요? 그래야죠. 말투에 어딘지 감개가 어린 듯 했다. 도시오가 옆을 보니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도시오는 흠칫했다. 어떤 직감 같은 것이 스쳤다. 근데 처제는? 도시오는 멀리 보타산에 진갈색으로 눈길을 던지며 물었다. 그녀는 얼굴을 들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소리 없이 웃었다. 자조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제방 아래 보리밭에 이삭이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 한 젊은이가 파란 보리대 위로 상체만 드러낸 채 보리피리를 불며 걷고 있었다. 도시오와 게이코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시인이네? 게이코가 중얼거렸다. 보리피리 청년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도시오는 불쑥 입을 열었다. 예전에 처제였다면 저 보리밭 속에 숨어서 우리를 불렀을 거야. 그래, 예전에 주젠지의 호숫가 안개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게이코는 그 말에도 이렇다 할 대답 없이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뭐라 표현하기 힘든 쓸쓸한 얼굴이었다. 2시간쯤 뒤 두 사람은 역으로 돌아왔다. 2시간 동안 요컨대 그런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오는 그녀를 만나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차가 도착하자 두 사람은 개찰구에서 헤어졌다. 움직이기 시작한 차창으로 내다보니 게이코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짓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열흘쯤 지나면 또 만날 것 같은 인사였다. 객실에 자리를 잡고 나자 문득 눈물이 나왔다. 게이코의 속을 비로소 알았다고 생각했다. 자기 부부가 고엔지에 신접살림을 차리자 발길을 딱 끊었던 것도, 홋카이도로 옮겨 아기를 낳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이 많은 남자의 후처자리로 기꺼이 들어간 것도, 그리고 금세 다른 사내와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인 것도, 아기는 잘 자라느냐고 물었을 때 미처 숨기지 못한
그녀의 복잡한 표정을 보고 도시오는 깨달았다. 게이코는 형부인 도시오를 연모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부부의 생활이 단단히 뿌리를 내릴 때마다 애써 멀어지려는 행동을 취했다. 자기와의 거리를 더 떼어놓으려고 스스로 굴러 떨어졌던 것이다. 남학생들과 어울리고 후처로 들어가고 사랑의 도피행각을 할 때마다 그녀는 멀리서 자기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형부, 형부. 주센지 호숫가 안개에 모습을 감춘 채 부르던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불에 되살아났다. 도시오가 귀경하고 한 달 남짓 지나자 게이코가 또 처자식 달린 탄갱부와 눈이 맞아서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도시오는 다시 게이코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